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연구사 김주현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AI 시대 그리고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AI가 우리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너레이션 AI, 그래서 AI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세부 요소로 데이터 추론하는 것, 그리고 자연어 처리하는 것, 그리고 컴퓨터 비전, 이 세 가지의 인공지능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모달리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해진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AI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간단한 예시 자료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언급 드리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앞서서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추론, 그리고 자연어 처리, 그리고 컴퓨터 비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부터 제안된 AI, 머신러닝 이런 개념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처음 시작된 부분들이 바로 데이터 추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추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것의 가격, 그리고 얼마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레모네이드가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쪽에 있는 표처럼 특정한 온도가 되면 특정한 판매량이 그래프로 그려지더라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5가지의 데이터가 있으면 5가지의 데이터들을 X축과 Y축에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한 선으로 이어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다음 단계, 다음 온도에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의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날씨를 예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되돌아서 보면 슈퍼컴퓨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 예측은 늘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의 어려운 점들이었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아마 데이터 추론을 가지고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내가 부를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뭐 사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이 데이터 추론이었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어 처리인데요. 자연어 처리는 사실 저는 이쪽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저는 비주얼적인 걸 좋아했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요인들을 많이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이 자연어 처리가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컴퓨터 비전에 관심이 있었고 자연어 처리엔 별로 관심이 없었는지. 지금 보이시는 이 맥스 4.0이라고 하는 화면이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박정만 씨라고 하는 분이 1994년에 개발해서 배포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2가지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왜 저게 안 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밥 먹었어? 너 밥 먹은 거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주라. 그 다음에 뭐 여기 약간 들어가서 넘어가 볼게요. 스코가 뭔데? 스코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들리시나요?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 아무거나 그냥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전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얘기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랜덤으로. 이게 94년 제품, 94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GPT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이게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도 그 발전이 없었는데 GPT라고 하는 걸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저는 위에서 구글 이미지 크롤링 코드를 줘라고 딱 한 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GPT는 7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한테 피드백을 줬고요. 그 내용은 크롤링 코드는 제공할 수가 없어. 불법적인 요소야. 너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응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맥스의 수준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바이럴을 탔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끝내줘. 성능이 엄청나. 그렇게 바이럴을 타고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폭발적으로 이게 사용자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좀 다르죠.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점은 왼쪽에 있는 건 GPT 3.5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GPT-4라고 4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불법이라서 제공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이 불법적인 요소를 뚫기 위해서 DAN, Do Anything Now라고 하는 뭐 이런 프롬프트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이걸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GPT-4가 나오면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크롤링 코드를 줘라고 했더니 코드를 줍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안전 문구 같은 것들을 주더라고요. 사실 코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코드를 사용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사이트에 사진 같은 거,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이미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거를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요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내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서버에 굉장히 부하를 주겠죠. 그 부하를 막기 위해서 구글이나 네이버는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못하게 막는 건데 사실 코드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이제 GPT-4는 이런 것들도 판별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좀 전에 이 GPT-4가 제공해준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제 CMD 커맨드 환경에서 구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작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일이죠. GPT-4는 정말 멋지고 정말 끝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다음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제가 예전에 했던 피지컬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에 대해서 제가 아두이노에서 블링크하는 코드를 좀 줄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블링크에 대한 코드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블링크는 LED를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코드인데요. 얘는 정확하게 제공을 했고 카피해서 넣어보면 정확하게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제는 인터넷에 널려 있는 아두이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 다큐멘터의 첫 번째 나오는 문서의 내용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고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검색의 과정 없이 알아서 제공해 준다는 게 이 GPT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는 분께서 로봇공학자인데 그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긁어와 봤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썬 코드를 줘. 로봇 6개의 관절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로봇을 제어하는 코드를 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걸 보고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6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 제어할 수 있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드를 공부하고 문법을 익히고 그리고 오타가 났을 때 그런 것들 해결하고 문법적인 코드의 오류를 잡고 이런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2줄로 요청하면 끝나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제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링크를 두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링크 주소를 하나 뒀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메이커 교육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공유를 하면 사람들께서 더 이 자료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링크로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보신다면 제가 가진 자료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항상 최신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 하단 쪽에 앞으로도 다 오른쪽 하단에 제가 드리는 링크를 들어와서 보시면 이쪽에 접속해서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다른 환경에서 작업을 했다면 같이 이걸 들어와서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아서 링크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챗 GPT를 서비스화시킨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회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 도구들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여기 마이크 버튼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만든 녹음해 놓은 mp3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직접 마이크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는 영어로 바로 번역해서 입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한국어로 그냥 바로 글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use as input이라고 하는 걸 누른 다음에 submit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제가 했던 얘기를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다 한글로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게 불과 GPT가 나온 지 3개월 만의 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수시로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GPT를 실제적으로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오픈AI 사이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GPT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언어 정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생성 피드백, 생성된 결과물을 저한테 피드백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픈AI라고 하는 사이트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달리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나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이쪽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나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뭔가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 말의 맥락을 보면 내가 한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가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너럴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GPT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플레이그라운드 쪽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의 오류를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Q&A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를 분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들을 선택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신다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기 있는 도구들을 가져와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에 바로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수준도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그래밍 자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우리말로 그냥 하면 알아서 짜주기 때문이죠. 물론 보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엑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제가 작성한 부분은 여기 왼쪽에 있는 A 쪽만 제가 작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읽어드리면 뉴욕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한국 음식 레스토랑의 오픈을 홍보하는 글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써놨어요. 그거를 그 옆에 칸에서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 옆에 칸에서 어조를 선택합니다. 프렌들리한 거 아니면 뭐 폴라이트한 거 어조를 선택을 하면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제일 윗줄은 한 줄로 돼 있지만 밑에 있는 것들은 더 많은 줄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메일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홍보 구문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세상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는 어떤 분이 블로그를 좀 했어요. 그 블로그를 하는데 1년 정도 만에 한 500개 정도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구글 애드센스나 뭐 쿠팡 파트너스나 아니면 뭐 네이버 광고나 뭐 다음 광고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죠. 그런 광고를 내 블로그 글에 넣었을 때 내 블로그 글이 많이 노출이 되면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500개의 그 글들로부터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의 수준, 노출되는 수준이 넘어서고 나니까 하루에 한 50불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죠. GPT한테 주제 물어보고 각각 파트 나누고 파트 나눈 거에 상세 문서 GPT한테 작성해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블로그 자동 발행하고 있는 할 수 있는 도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제피어라고 하는 도구를 쓰고 그 안에다가 광고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개 이상의 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교육청 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아, 내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화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PT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사용자들을 증가시켰는지를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GPT가 100만을 모았을 때 여기 5일 만에 100만 명 모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3.5년 걸렸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는데. 그리고 5천만 명 모으는데 GPT 2달. 지금은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3달 정도 됐는데. 전화가 75년 걸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억 명 모으는데 그래프 보이시죠? 1억 명 모으는데 이렇게 GPT는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어떤 서비스가 진짜 좋다. 이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거를 말을 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라고 하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챗 GPT에다가 빙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에다가 GPT를 붙인 거 그게 오른쪽 하단에 제가 날짜를 써놨습니다. 2월 7일 날 이게 발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구글이 제일 세죠. 그리고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써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글링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93% 정도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빙은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그 GPT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구를 빙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에다 붙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날짜가 2월 7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이제 어떤 분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93대 3이었던 게 GPT가 빙에 붙는다면 너 빙 쓸래?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 쓰겠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0%라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하는 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붙은 광고에 대한 수익을 얻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0% 이상이 빙으로 넘어가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판도가 바뀔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런 현상을 보고 당황을 했겠죠.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왜냐하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 GPT가 쓰고 있는 원래 모델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걸 개발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구글에서 MS에서 먼저 그걸 치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MS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대주주로서 이렇게 지분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GPT를 발표를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빙에다 붙이겠다. 구글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성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 바드라고 하는 GPT와 비슷한 이런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GPT도 마찬가지예요. 생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의 맥락을 이해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된 반면에
여기는 그거에 대응한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고 쇼케이스를 진행하는데 거짓말이 그냥 나와버린 거죠. 이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빨간색이 발표 다음에 구글의 주가이고요. 여기 하늘색이 MS의 주가예요. 구글에서 발표를 했는데 MS의 주가만 올리는 결과를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MS가 또 발표를 합니다. 아까는 빙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에 붙이겠다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빙에도 붙이지만 윈도우 자체의 검색 창에도 붙이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MS는 엄청난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가 GPT가 나온 다음에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빙 검색 엔진에다가 우리가 어떤 여행 일정을 짜줘라고 한번 요청을 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쭉 써버린 거예요. 며칠간의 일정이고 이렇게 썼더니 여행지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 비행기 도착해서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뭐를 먹고 뭐가 유명하고 이런 것들 계획을 전부 다 짜줍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GPT-4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거기에다가 빙이라고 하는 거를 붙였잖아요. 그 빙은 사실 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검색 결과까지 붙어서 결과물을 쏟아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GPT는 2021년 기준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정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빙 엔진하고 빙 검색 엔진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붙여서 이제 서비스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양질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윈도우에도 붙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도 교육 도메인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학교에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칸 아카데미에 문항이 있고 그 문항을 풀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오른쪽에 붙여버렸습니다. GPT를. 지금은 칸미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어져 있는데 이 도구는 GPT를 그냥 가져다 쓰면 사실 거짓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못 풀기도 하고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GPT 모델한테 정답을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듈이 정답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너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니? 요거 아니? 요거 먼저 할래?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사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파죽지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피스에도 붙이겠다. 이 영상입니다. 아직은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자나 뭐 이런 사람들만 먼저 신청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는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파워포인트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GPT를 통해서 아니면 코파일럿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냥 이미지 생성을 시켜버리겠다. 아니면 파워포인트 자체의 슬라이드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용자가 오피스 365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딸의 생일 파티에 초대할 슬라이드 10장을 만들어줘. 그렇게 요청하면 그냥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슬라이드 안에 자기 딸의 사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오피스 365에는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거니까요. 원드라이브 안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오피스 365 가지고 작업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과 맥락이 맞다라고 하는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도 마찬가지고 워드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업들까지 붙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빅테크들이 어떤 지각 변동이 올지 참 기대가 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이고 똑같은 것들을 이제 한국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김대식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구글과 MS와 애플과 이 회사들의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이에요.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다 직접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어쨌든 교육 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맨날 미래 교육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은 뭐니? 라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교육은 기술 발전, 세계의 경제의 변화. 저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답을 줬는데요. 이 답을 내는데 사실은 이 내용도 저는 동감이 되는 바인데 이 답을 내는데 30초가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답을 내는데 30초 이내에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미래는 기술을 사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을 개인화하고 학생들이 21세기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향상함으로써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은 항상 인간의 학습과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 것도 좋다. 이 얘기를 사람이 할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자, 다음은 제가 토익 문제도 그냥 긁어다가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답을 주었을까요? 토익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하고 그 각각의 요소가 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까지 다 해줍니다. 우리 영어 교과 아니면 수학 교과 또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할 때 이거를 쓴다 안 쓴다를 고민할 게 아니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다 나오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방법이 바뀔 거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하는 단체라든가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언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요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래밍입니다. 어떤 지도에 이런 것처럼 이게 플로팅 되는 결과 정보를 보여주는 것들을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작업하는 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GPT한테 물어봐서 한 20분 정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거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그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 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사람의 생산성을 인공지능이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실 때 또 다른 맥락에 여기 PBL 디자인이라고 써 있는데요. PBL 디자인, 저는 이제 기술교과다 보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많이 하는데 저 아는 선생님께서 어떤 수행평가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기술 수업 시간 실습 전 안전장갑 착용 관련 PBL 문제 상황 제시해줘. 딱 한 줄을 썼습니다. 딱 한 줄 썼는데 이런 하나 그냥 설계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몇 초 안 걸리고 이걸 가지고 설계해서 좀 정리한 다음에 맥락까지 잡아서 이런 수행을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설계하는 것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4가 나왔어요. 아까 계속 벌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맥락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은 유료 계정 사용자만 GPT-4를 쓸 수 있고 GPT-4의 기능 중에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뭔가 이야기해주는 부분까지도 다 있는데 아직은 말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은 무료로 쓰는 사람들, 오른쪽은 유료로 쓰는 사람들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능 비교로 해보면 왼쪽에 뉴챗 누르고 나면 위쪽에 GPT 레거시, 디폴트, GPT-4 요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각각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여기 보면 요 성능에 대해서 성능이나 속도나 아니면 뭐 타당한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까지 만들어졌고 자연어 처리는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프롬프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오픈 AI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API라고 하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API는 뭐냐면 내가 내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인공지능 분석을 하거나 뭐 또 다른 요인들을 결과를 뽑아내야 된다면 내가 인공지능을 내 컴퓨터로 하면은 성능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 오픈 API 서버 쪽으로 뭔가 요청을 보내면 그 분석을 그쪽에서 다 해서 나한테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API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다예요. 제가 어떤 프롬프트에 요청을 보냈을 때 여기 보시면 이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How have you been, friend? 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면 그 밑에 결과에 나는 뭐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뭐 고마워. 너는 어때?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그 코드가 16줄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 코드는 오픈AI 사이트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여넣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게 바로 저기 있는 프롬프트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프롬프트가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 찍을 때도 앞에 뭐 자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의 맥락은 내가 AI한테 뭔가 정확한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핫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나오는 구인 광고에 보시면 뭐 1억이니 4억이니 해서 AI한테 어떻게 요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그런 활동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큰 분류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 중에서 이거 되게 많이 사례로 쓰이는 그림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치와와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 몇 마리인지 한번 세보시죠. 여러분들도 손가락으로 세실 거고 치와와가 여기 3마리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아셨으면 치와와는 총 10마리구나 이런 것들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이미지를 왜 보여드리냐면 3년 전 수준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됐어요.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어떤 사물들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는데 3년 전에도 사실 인공지능을 했거든요. 그때는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분류가 안 됐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색깔도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때 구글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었고 선생님들께서 이 티처블 머신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티처블 머신은 컴퓨터 비전 중에서 어떤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면 고양이, 개, 사람 이런 것들을 분류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류만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올렸던 데이터 안의 카테고리에서만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교육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좀 전에 그걸 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막 짜서 제가 소속된 커뮤니티 안에서 뿌렸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드시더라고요. 똑같은 코드인데 밑에 있는 게임을 제어하고 싶은데 이분이 주먹을 내면 게임에서도 주먹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 선생님이 수어를 하면 메모장에 뭐 너의 이름이 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저는 커뮤니티 안에 제가 만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배포를 했을 뿐인데 이 배포한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때의 컴퓨터 비전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은하수가 보이시나요? 확실히 은하수가 맞나요? 자, 은하수가 맞나요? 은하수 같은 걸까요? 여기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전을 거듭하면 이런 부분도 이제 안 보이겠죠. 근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뭔가가 그냥 생성이 된 겁니다. 얘는 실제 존재하는 은하수가 아니고 은하수의 수많은 사진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새로운 은하수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낸 생성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터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보신 은하수를 보시게 된 건데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보이시나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 뮤직이에요. 그리고 음악도 인공지능이 만들었고 앞에 보이시는 영상도 인공지능이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럴싸하죠. 생성적으로 뭔가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데 더 놀라운 건 여기예요. 클릭해서 유튜브 링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똑같은 영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채널 주인한테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사람 얼굴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얘를 똑같은 링크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회사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보이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양적으로 학생들이나 선생님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갈 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여자의 사진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GAN이라고 해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약간 배제하고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짜 돈, 일부러 그려진 가짜 돈하고 진짜 돈하고 어떤 판별자한테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가짜 돈과 진짜 돈에 판별자가 점수를 부여를 하겠죠. 점수를 부여했을 때 이 가짜 돈이 점수가 낮다. 그러면 개선하게 만듭니다. 코드 자체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진짜 돈과 똑같은 형태까지 갈 겁니다. 이게 GAN,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겠구나.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생성자 그리고 노이즈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가우스가 했던 일들인데요. 가우시안 잡음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를 말씀드리는 거죠.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한 랜덤 노이즈다.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어느 시절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보시면 1777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AI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최첨단의 뭔가 기술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AI가 고도화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1800년대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와서 AI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다가 접목을 시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 분포, 정규 분포 이걸 말씀드린 거고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노이즈를 만들 거예요. 어떤 화면에 잡음처럼 이렇게 보이는 소리로는 잡음이고 화면에 이렇게 점 같은 것들 막 만들어주는 것들 얘기하는데 그 만들어줄 때의 그 기준 자체를 여기 있는 것처럼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점들을 분산시켜서 찍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노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진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존하는 사람의 사진. 그런데
이 사진에다가 조금 전에 그 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이즈를 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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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요. 계속 노이즈를 얹으면 결국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이 과정 전체를 계속 학습을 시킵니다. 계속 학습을 시켜요. 아, 노이즈를 얹어서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랜덤의 노이즈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습시켰던 과정을 거꾸로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디퓨전이라고 불러요.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쓴 GAN, 적대적 생성신경망, 그러니까 GAN 앞에다가 노이즈를 붙인 그 인공지능 모델을 디퓨전 간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물입니다. 어떠신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초창기에 컴퓨터 비전 관련된 인공지능은 이런 형태였어요. 어떤 이미지 안에 공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놀고 있어 공으로 바닷가에서 이런 식으로 글자로 뽑아내는 인공지능이 컴퓨터 비전의 초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인공지능 모델 앞에 노이즈도 갖다 붙인 것도 굉장히 200년, 300년 전 사람의 아이디어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 글자에서도 어떤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지금 보고 계신 생성형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앞에 보면 바나나, 어떤 뭐 스노우 글로브 안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그림을 그려줘라고 프롬프트를 날린 거죠. 결과물은 이 결과물입니다. 뭐 이해가 되는지는 이 맥락적 이해가 잘 됐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는 있는 거죠. 그 앞에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 분산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 거고요. 그 앞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단어와 단어 간에 거리가 있어요. 그거를 엑셀 표로 이렇게 열별로 정렬을 시켜 놓으면 그 열 하나가 하나의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바나나와 사과, 바나나와 원숭이, 원숭이와 사람, 이런 것들에는 각각의 단어마다 거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딥러닝 붙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트레이닝한 걸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날렸는데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모델이 생성이 되는구나, 이걸 스테이블 디퓨전 간, GAN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픈 AI 사이트에서 가져온 샘플 코드를 가지고 샴고양이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냥 실행만 시키면 이런 샴고양이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5를 다시 한번 실행시킬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샴고양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에 아니면 엑셀에 파워포인트에 이미지 생성해서 집어넣는 기술들, 다 이 기술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술이 어떻게 동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막연한 두려움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연어 처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프롬프트가 중요하구나. 내가 샴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샴고양이를 그려주는구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똑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프롬프트를 바꿔봤습니다. 로고, 레스토랑, 숲, 시, 해피티어스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넣어봤는데요. 해피티어스라고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 이름도 써있는 리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는 그 그림체를 얘기하는데요. 그냥 그림체 자체를 이미지로 학습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프롬프트만 날렸는데 관련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어떤가요? 저 앞에 있는 프롬프트가 제대로 적용이 된 것 같나요? 이 코드를 똑같이 또 실행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의 컴퓨터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컴퓨터 비전 중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기술을 써가지고 서비스로서, 물론 저는 돈을 내고 쓰진 않고 새로 생성되는, 한 달에 한 번씩 생성되는 그 토큰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미드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여기 보시면 디스코드라고 하는 그 플랫폼 안에서 구동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글자를 쓰면 그 글자에 해당하는 생성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4개 정도를 제한하고 고퀄리티로 뽑아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이미지를 정말 시간에 대한 노력, 글쎄 이거 이미지 하나 나오는데 한 3분 정도 걸렸나요? 3분도 안,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를 따다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웹 UI라고 하는 건데 얘는 조금 달라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뼈대 같은 거를 인식을 하게 만듭니다. 뼈대를 인식하게 만들어서 이 자세를 여기 사람의 구조물로 뽑아내고 이 구조물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만화를 그렸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 만화를 그릴 때 이런 이미지가 몇 초 만에 그냥 나온다. 그러면 만화를 내가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겠죠. 그리고 관련된 이런 공부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이야기의 흐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물론 그것도 GPT가 많이 해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감 아니면 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거는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내가 그냥 만드는 스테이블 디퓨전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었고요.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좀 큰 부분인데, 여기 프롬프트 베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면 달리, GPT-3,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이 써 있고 그 밑에 프롬프트 마켓플레이스라고 써 있죠. 무슨 얘기냐면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이미지 중에서 막 좋은 것 중에서 내가 내 눈을 사로잡는 어떤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3, $5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프롬프트를 제공받는 값,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양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트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GPT가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오픈 AI에서 서비스를 하고는 있었지만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태계는 이미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인공지능 설명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멀티모달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멀티모달리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예제들은 한 가지의 입력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날려서 입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입력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GPT-4 아직 공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건 앞서서 보셨을 것 같은데, GPT-4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이미지가 어떤 개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인식이 되고, 표 같은 거 그리고 논문 같은 거 그냥 집어넣으면 전부 다 그냥 분석이 되고 해석이 돼서 나한테 다시 결과물로 돌려줍니다. 이 이미지, 택시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왜 웃긴지 그거에 대한 맥락까지도 전부 다 잡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에 있는 재료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라고 했더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했던 게 글로 입력한 거, 그 다음에 이미지로 입력한 거, 이 2가지 정도가 되겠지만 멀티모달리티는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글, 음성, 숫자, 센서, 이미지, 뭐 메타데이터, 말 이런 것들로부터 정보를 뽑아내고 그 결과물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벌써 넘어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멀티모달 메시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맞는 결과물을 보여주겠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메타버스, 지금은 사실 메타버스에서 센싱되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헤드셋을 굉장히 크게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기술의 발전, 고도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
그 다른 형태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뽑아낼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는 장면 자체도 곧 다가올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통합이 될 건데요. 제가 이 통합되는 이미지 자체를 형상화하고 싶어서 미드저니에 들어가서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저렇게. 한 가지 개별적인 기술들이 하나로 통합됐을 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 줄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런 결과물들을 뽑아내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런 사상이 될까요? 맥락상으로. 자, 이런 이미지들은 어떤가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MP3 플레이어와 뭐 PDA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한 스마트폰이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기억하시나요? 아이폰 2007년 정도에 나왔을 때 그런 충격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한 번 다가올 것이구나. 물론 스마트폰하고는 저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한 부분도 점 하나도 찍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려준 겁니다. 저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저는 메타버스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부터 센싱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팅 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술이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2030년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2030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고 얘기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렸던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드저니 가지고요.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마지막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또 날짜를 제가 써놨습니다. 3월 23일. 지금이 오늘이 29일이죠.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됐어요. 챗 GPT에 플러그인을 붙일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대체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GPT가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팔다리를 붙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 주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플러그인의 형태로 붙이면 내가 말로 GPT한테 말을 하면 그걸 맥락을 이해를 해서 실제 어떤 업체에 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몇몇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 데까지 3달 아니고 이제 거의 4달은 돼가네요.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는 선생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한 예시, 5분 안에 할 수 있는,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예시인데요. GPT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이버 클로바한테 집어넣었어요. 클로바한테 집어넣으면 클로바는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MP3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 MP3 파일을 가지고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미드저니에다가 이미지 하나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DID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쪽에 가면 또 무료로 그냥 몇 개 정도는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미지하고 mp3 파일을 집어넣어 봅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링크 타고 한번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대화 모델인 챗GPT. 어떠신가요? GPT가 만든 문단과 내용과 클로바가 만든 mp3 파일과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와 mp3 파일을 합성해가지고 어떤 움직이는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DID 이걸 만드는데 한 5분 정도면 아이들 뭐 중학생, 초등학생도 고학년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세상이 됐구나라는 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만화처럼 뭔가 만들어내는 걸 저 아는 선생님, 아까 그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 사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되게 다른 그림체를 가지고도 만들어 봤고요. 피카소가 이 선생님의 사진을 그린다면 또 만들어 봤고요. 이런 만화 형태도 만들어 봤죠.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부분도 있죠. 오른손만 2개 있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다른 캐릭터나 다른 분위기로 어떤 이미지를 변환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요거는 stablediffusion.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하고 글을 프롬프트를 인식하는 부분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그 코리안 맨이라고 하는 걸 합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피 오울이라고 하는 거 이 문자하고 하트를 제가 그렸어요. 그랬더니 하트 모양을 가진 부엉이 사진을 그냥 자동으로 그려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엉이 그림 그리고 똑같은 구피 오울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었더니 이런 부엉이 사진을 그려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실 때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머릿속에 상상한 모든 것들을 크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고, 우리는 그동안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면 지금은 포크레인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어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A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NBA에서 이 사람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그냥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은 다음에 요거를 본인들이 만들어낸 개발해낸 솔루션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선수들 중에서 아무 사람이나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실시간 작업입니다.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을 선택을 한 거고, 지금 보셨나요? 좀 전에 찍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합성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골을 집어넣는 거, 이런 경험들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이 소비자들은 그 농구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뭔가 실제로 내가 참가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예시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한 3달, 4달 정도 만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쳐서 살고 있는 거고,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1차 산업혁명 시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지만 AI 시대에 오는 변화들을 사실은 똑같은 수준의 변화를 이때도 겪어왔거든요. 그거를 반추해 본다면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 때 어떤 점들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 산업혁명 시기는 저는 여기 심동 중에서 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끝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 현장에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만이 교사의 일이다, 아니면 그게 교사의 주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정리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맥락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한테 남은 건 이 부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는 공장제 산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증기기관, 엔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공장제 산업이 형성이 됐어요. 어떤 일들이 생겼냐?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세계사 아니면 기술 이런 시간들에 제대로 배우셨던 분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공장제 공업이 생기면서 가내수공업이 무너졌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내수공업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요 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복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좀 전에 그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수와 조교와 학생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장을 돌리죠. 무슨 얘기냐? 공장에는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이 공장과 공장의 기계와 기계 사이에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아이들을 보호해 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가르쳐 놔야 그 다음에 자기 공장을 유지해서 또 조금 더 자기의 부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지금도 사실 맥락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교육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굉장히 사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하고는 있지만 첫 번째 시작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내수공업을 하던 사람인데 공장이 생기면서 내 직업을 잃었어.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사람들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공장에 가서 공장 기계를 다 부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자동차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증기기관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사의 나라에서는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거나. 근데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말보다 빨라졌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붉은 깃발을 들고 있을 때는 자동차는 멈춰, 아니면 뭐 마차를 추월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법들이었는데요. 이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질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결과로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영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독일이죠.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 전체를 다 가져갔습니다. 롤스로이스나 뭐 벤틀리나 이런 회사가 영국 회사야, 최고급은 영국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폭스바겐에 있습니다. 폭스바겐 밑에 회사로 팔렸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맥락에서는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공장이 없어졌나요? 지금은 우리는 200년 후를 살고 있으니까 아실 텐데, 네, 공장이 없어졌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술의 속성이에요. 기술 자체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쪽, 절대로 역방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쪽으로만 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떤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거꾸로 돌아가야 돼, 러다이트 해야 돼, 아니면 뭐 유나바머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절대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죠.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뭐 피지컬적으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여기 있는 그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이 되죠. 그리고 내 해고, 내 직장 잃게 됐어, 내 직업을 잃게 됐어, 데모를 합니다. 결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고속도로 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떠신가요? 하이패스 쓰시겠습니까? 사람 쓰시겠습니까? 결론은 그냥 나와 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텔레마케터, 캐셔, 키오스크 이런 것들로 다 변화되는 그 과정들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자로서의 도메인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직업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학생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줄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교사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좀 전에 그 고속도로 공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었지만 이분도 은퇴했죠. 바둑 두고 나서. 그래서 4대1로 패하고 나서 은퇴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였던 사람도. 이거는 제가 도구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가 좀 넣어봤는데요. 들어가. 링크가 네, 눌러지네요. 영상이에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그 학교에서 재료를 수입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고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접기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용접을 했어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 때 8살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데이터를 자료를 얻어내고 본인이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세상에 내가 나의 아이한테 자동차를 만들어서 태워줄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사실은 벌써 몇 년 됐죠. 이건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링크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3D 모델링, 메이커 교육할 때 3D 모델링과 프린팅과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피지컬 컴퓨팅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중에서 모델링 툴이 있어요. 그 모델링 툴들이 예전에는 팅커캐드, 퓨전 360, 123D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123D가 중간 정도 하는 레벨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팅커캐드 아니면 퓨전 360이었어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팅커캐드는 너무 수준이 저학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퓨전은 대학생 정도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GPT한테 물어봐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수준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도구였고 사용법이 너무 쉬워요. 그리고 구글 계정 하나만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내가 모델링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3D 프린팅을 하거나 또 설계 도면을 가지고 또 다른 레이저 커팅을 하거나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도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메타버스예요. 아까 제가 멀티모달리티나 아니면 뭐 좀 전에 보여드린 3D 모델링 그리고 중국에서 가져온 재료,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검색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센서와 액추에이터 연결이 되고 뭐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 안에서 어떤 또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곳에 있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맥락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고요. 흐름은 이런 식이죠. 이 그림은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지점이고 우리는 원래 이 교차점을 2045년으로 봤어요.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인간의 지능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인공지능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게 2045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GPT를 통해서 더 당겨졌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여기 이 지점이 올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심동 중에서 동, 그리고 인지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동차가 나온 다음부터 다음에 직후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대결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그런 TV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자동차보다 내가 뭐 단거리에서는 빠르고 뭐 이런 것들 대결하는 그런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자동차 이기실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동차와 대결할 분 있으신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본다면 AI 시대에서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정보에 대한 측면 그런 거에 대해서 AI한테 대적해서 이기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 표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데이터나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 해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남은 건 그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 정도 남아있다고 보는 그림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고 지혜나 비전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한테 남은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포용과 뭐 인정,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만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교육은 아니고 메이커 페어의 아버지예요. 데일 도어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팀 오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해준 건데요. 기술은 인간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이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체? 우리 주변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익숙해지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되게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이의 시각으로 지금 있는 현상이나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일,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문제만 발견하고 나면 끝인가?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 눈을 갖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한테 좀 던져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새로운 환경에 계속 놓이는 내가 스스로 가서 놓여 봐야 되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 맥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온 건 아니죠. 2016년 정도 이후에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교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유지될 직업이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를 기사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죠. 어떠신가요? 진짜 사라질까요?
진짜 살아남을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뭐 둘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사가 사라질까? 이게 질문이 되겠죠. 지식 전달하는 교사는 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은 GPT가 저보다 더 똑똑해요. 인터넷 검색도 똑똑했지만 그건 내가 정리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지금은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관건은 어떻게 잘 물어볼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사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에서 어떤 교사가 먼저 사라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 대학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대학에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 고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그 다음 초등학교나 유치원은 사라지기 힘들어요. 왜?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지식 전달이 교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정의는 깨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요거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거는 하워드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되게 다른 형태의 지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뭐 다 아실 거예요. 교육학을 하셨을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한 8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냐? 전 세계 80억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고 그 사람만의 경험이 있고 굉장히 그 사람만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거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잘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있고 여기 보시면 거꾸로 캠퍼스라고 하는 곳 이런 곳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중에서는 누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뉴욕 위쪽에 동부에 있는 학교인데 저기 앞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공교육 사진 18세기의 그 산업혁명기의 공교육 사진 보여드렸죠. 모두 다가 앞에 보고 있고 책상에 똑같이 앉아 있는 거. 지금 어떠신가요? 전부 다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 교육이라며 저렇게 하면 평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학교에서는 일단 시험이라는 게 없고 1년에 3학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기마다 개인 또는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갤러리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프로젝트는 자기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주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뭔가 솔루션을 만들거나 만화를 그리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학교예요.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미네르바 대학이고요. MTA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교육은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 자체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학점을 이수하는 학교들입니다. 이거는 미국이었나? 그런데 학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여기는 MTA는 서울에도 있어요. MTA 서울에는 1년 학비가 한 1,50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대학하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학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대학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만든 수업, 전공 선택, 전공 필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라버스를 보고 이 수업을 듣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학점을 이수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는 학점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주변에서 찾아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내가 제안을 하고 그 과정을 한 학기 내내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수익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형태죠. 이런 식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누브 스튜디오의 학교 전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런 형태의 학교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서 A+를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진짜 푸시 하나 안 빠지고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이 했던 모든 말과 농담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 시험장에서 쏟아내야 A+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더 잘하죠? AI가 잘할까요? 여러분이 잘할까요? 서울대생이 잘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을 다른 영상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좀 이따가 핀란드 사례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MIT하고 하버드에 대한 예시 영상인데요. 이 뒤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보면 핵이라고 하는 걸 해요. 서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MIT도 사실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학교이고 여기서는 학생들이 여기 있는 어떤 특정한 건물에 막 경찰차 같은 거 올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물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 학교는 학생들이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허용하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걸 스트레스 해소의 장으로 만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 조금만 더 돌려볼까 싶은데 한번 사진 하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시 사진을 보시면 경찰차뿐만이 아니고 소방차도 올리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방패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지금 도미에 보셨나요? 경찰차 올라가 있는 거?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교에서는 저걸 또 장비나 헬기 이런 것들을 써서 다시 내리죠. 올릴 때는 학생들이 올리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분위기. 이래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발현할 수 있고 그 생각들 자체가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학생 스스로도 인식할 거고 저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에도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참고 영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예시 많이 나오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핀란드 사례 그 선생님, 핀란드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했던 대답이에요. 학교가 대체 어떤 곳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한 줄 세우기 이것들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먹힐 때도 있었죠.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는 학생들이 100만 명, 80만 명 이럴 때는 사실 한 줄 세우기를 해서도 충분히 어떤 결과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를 뽑아낼 수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27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한 줄로 세운다 손 치더라도 AI하고 붙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AI하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학교의 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이쪽은 4C라고 해서 미래 이제 핵심 역량 2003년, 2007년 그때쯤 나온 얘기고요. 그게 반영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 나침반이라고 하는 거 그림이고요. 제가 저희 원에서 얼마 전에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드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6가지 핵심 역량은 2015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변한 게 있다면 이 부분 딱 하나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벌써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하나 바뀐 거는 여기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협력이 중요할까요? 지금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PPT는 디자인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죠. PPT의 디자인적인 질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저 말고 저보다 디자인을 훨씬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을 때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는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평가 현장,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렇죠. 왜 내가 쟤랑 같이 해야 돼요? 쟤가 빠져가지고 내가 점수를 못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같이 하는 것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황들 자체가 그 학생들을 성장을 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사회 시스템이 과연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공지능보다 내가 더 빨리 변하면 돼요. 2021년 기준으로 학습된 거니까 걔보다 내가 더 빨리 변해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2021년 기준이니까 작년에 나온 그 와이파이가 되는 어떤 피지컬 컴퓨팅 도구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했더니 제공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자료 찾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GPT-4가 나오면서 질문을 하면 그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내가 인공지능보다 빨리 달린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남과 다른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인공지능은 아까 정규분포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규분포의 중앙을 추종합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남과 다를 필요가 있다. 양쪽의 극단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분야는 되게 다른 분야들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극단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왜? 나 혼자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나 혼자 고민을 했을 때는 다양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어떤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재밌게 뭔가를 하려면 친구를 만나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남과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공지능은 여기를 추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어떤 표준 아니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가 한 얘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좀 전에 보셨던 생성 알고리즘 그런 모델들이 하는 결과를 뽑아내주는 것들이거든요. 요 안에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오픈 AI가 GPT를 쓸 때 우리는 $20를 냅니다. 한 달에. 그리고 전국에 몇억 명이 지금 전 세계에 몇억 명이 모여 있죠. 오픈AI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술 기업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익을 추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들이 여기를 추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이 팔릴까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인공지능은 요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양쪽으로 가야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는 사실은 이쪽을 추종하죠. 플러스 쪽을. 아까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체 모두가 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평가를 어떻게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여기는 제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만든 곳에 학생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에 링크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링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들을 각각 들어가 보면 여기는 지금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지컬 컴퓨팅을 하고 어떤 사람은 3D 모델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자, 침대가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떤 애는 요리를 만들고 어떤 애는 자전거 점프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평가 기준이 되게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것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하죠. 그래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팀들이 링크를 올리게 하고 평가 기준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전교 학생들한테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직접 들어와서 평가해. 모든 학생들의 것을. 이렇게 했더니 저희 학교 1학년이 1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본인은 프로젝트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결과물이 엄청나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쟤는 잘했네, 쟤는 못했네, 이거 뭐냐? 이런 식의 평가하는 수준 정도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도 설문지, 구글 설문지로 받아가지고 엑셀로 만들어서 소팅을 했더니 결과물이 나왔겠죠. 결과 점수가. 그리고 그 점수는 제가 판단한 점수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학생들이 평가를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였냐면 학생들이 본인이 평가된 점수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각 반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반에 쟤는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보다 점수가 높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본인들이 다 직접 평가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어쨌든 평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처럼 했던 걸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평가 요소는 그거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누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본인이 어떤 과정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GPT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볼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그러면 막 10개, 20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GPT는 실행하지 않아요. GPT는 직접 실행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졌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들은 그 눈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실천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의 맥락에서는 눈도 갖게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걸 실제로 본인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시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 정리를 한 것뿐이고 눈,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맥락.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을 때 사실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럴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제가 아까 그 어떤 지도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보시면 도움을 주는 건 인공지능이 할 수 있구나. 인공지능은 내가 어떤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는 도구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 알고리즘의 특징이 거짓말을 되게 잘한다거든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나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 걔가 제공해준 코드가 잘 안 돌아가. 그러면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정확한 대답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저게 저렇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 정도, 그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결정 권한은 인공지능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가 어땠으면 좋겠느냐, 요거를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요. 반복적이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전부 다 대체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지식적이면은 대체가 될 건데요. 이거를 어쨌든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요거까지는 아직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 그릿입니다. 그릿은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에 집중적으로 내 올인을 하는,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근데 그게 필요한데 그게 그냥 생길까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도 다르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릿이 그냥 생기진 않아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고 실천하는 것도 그냥 하진 않죠. 자, 그게 만들어지려면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거는 할 거야.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그리고 그 답이 인사이트가 나왔다면 그릿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학생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봤어야 이게 내 길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이건 내 길은 아니야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부모가 주는 거, 교사가 주는 거, 그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옆에서 듣고 판단하려고 하죠. 판단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접 경험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를 한번 나중에 가보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기 전에 내가 먼저 해본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느 대학이 좋아, 어느 과가 좋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대학에 갔어. 갔는데 이거 내 길 아닌 것 같아. 그때 가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수를 하거나 또 다른 길을 그때 가서 찾아야 되죠. 근데 그때는 이미 20대라는 얘기죠. 그런 경험들을 K-12에서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준다면 요거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사진일까요? 그림일까요? 사람이 그렸을까요? 인공지능이 그렸을까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뭐가 보이시죠? 사람이 그렸을까요? 인공지능이 그렸을까요? 저희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 강연 하실 때 제가 그냥 몰래 찍었던 사진인데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세 개의 이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프랑코 폰타나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진은 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건 그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가치를 갖게 하는지는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서 기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육 도메인에 계시다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평생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냥 뒤로 넘겨보면 제가 예전에 했던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자료까지 해서 제가 제공했던 링크 쪽으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께서 좀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